우리가 소위 4대 악법이라고 말하는 정부의 4대 의료 정책 중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해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1대 국회가 시작하기 전에도 정부에서는 공공의료 인력 양성 방안이라는 내용으로 공공의대와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2020년 4월 15일 총선에서 180석 전체 국회의원 중 60%를 차지한 여당은 본격적으로 4대 의료 정책을 추진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7월 23일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 방안 당정 협의라는 내용으로 발표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부터 의대 정원을 10년간 최대 4,000명 양성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이렇게 선발된 400명 중 300명은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지역의사 300명, 정확하게 분야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50명은 특수 전문 분야, 그리고 또한 50명은 의과학자로 양성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발된 지역 의사는 6년간 재학 후 10년간 의무 복무, 특수 전문 분야, 의과학자는 4년 후 인력을 배출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할 점은 공공의대 정원과 10년간 4,000명과는 별개의 정원입니다. 공공의대는 기존에 있던 천암대 의대 TO 49명을 활용해서 신설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그들이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자, 먼저 의사 수 자체가 부족하다 이겁니다. 인구 1000명당 활동하는 의사 수는 OECD 평균 인구 1000명당 3.4명이지만 우리나라는 한의사 0.4명을 포함해서 2.4명이라는 겁니다. 거기다 의사 수도 문제인데 수도권과 지방의 의사 수의 차이가 있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서울은 3명인데 반해 경북은 1.4명으로 그 편차가 크다라는 내용입니다. 또한 의대를 졸업하고 나서 그 소재지에 계속 근무하는 경우가 낮다는 것을 근거로 지역 의사제를 하겠다고 주장을 합니다. 또한 이들은 서울 동남권과 강월 영월권의 사망비 차이를 근거로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 사는 환자는 적시에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 주장합니다. 근데 여기서 의사 수와 양질의 의료 서비스는 상관관계가 있을지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정확히 특수 기피 분야가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전문의 10만 명 중 감염내과 전문의가 277명, 소아외과 전문의가 48명으로 그 비율이 낮다. 또한 현재 질본 의사역학조사관 정원 13명 중 현원은 5명에 불과하다. 또한 졸업 후 기초의학으로 진로를 선택하는 졸업생이 1% 미만, 그리고 산업에 종사하는 의사 수가 67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근거로 특수 전문 분야의 의사 50명, 의과학자를 50명을 배출하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생각해 볼 만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의사 수가 부족한 게 문제인지 알아보기 위해 대한민국 의료 현황에 대해 생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먼저 인구 10만 명당 예방 가능한 사망률과 치료 가능한 사망률은 OECD 평균보다 각각 133대 111, 75대 47로 낮습니다. 또한 국가의 건강 수준을 대표하는 지표인 영아 사망률은 OECD 평균 3.8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영아 사망률은
2.8로 그 값이 낮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의료는 제공되는 질도 높은데 싸기까지 합니다. GDP 대비 경상의료비는 OECD 평균 8.8%지만 우리나라는 7.6%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또한 심평원 보고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는 국민 한 사람당 지출하는 국민 의료비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기대 수명은 평균 수준으로 효율성 측면에서 이미 높다라고 심평원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하지만 국민 1인이 병원을 방문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국민 한 명당 진료 횟수는 OECD 평균보다 2배를 이미 넘습니다. 또한 진료 대기 시간조차 너무 짧아서 OECD 통계 자료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또한 이제 정부는 도시와 지방 간 의사 수 차이가 커서 지역 의사를 선발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 의사 밀도 측면을 봤을 때 수도권과 지방의 밀도 차이는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의사 수는 작아도 밀도 측면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고 수도권과 지방 간 밀도 차이는 OECD 평균보다 낮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표는 지역별 미충족 의료율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미충족 의료율이란 환자 본인이 병원이나 의원에 가고 싶을 때 못 간 경우를 수치로 표현한 것인데요. 앞서 말했던 서울과 강원도의 의사 수 차이에 비하면은 오히려 강원도에서 미충족 의료율은 서울보다 더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 지역별 의사 수와 지역별 미충족 의료율을 봤을 때 상관관계가 있는 걸로 보이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딱히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의 절대적인 숫자는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미 이 적은 수의 의사로도 싸고 질 좋은 의료를 제공해 왔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의사 수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 서비스의 전달 체계가 문제가 있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어떤 점이 큰 문제인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게 능사가 아닌 것임을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공공의대 현안 정리에 대해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공공의대 지난 한 주간 4대 현안 중에 가장 많이 논란이 되었던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가능한 한 거짓 정보를 배제하고 팩트만을 전달드리기 위해 발표 내용은 대부분 국회에서 직접 발의된 법안을 사용하였으며 목차 중 1, 2번에는 정부 측에서 설명하고 있는 공공의대 목적을 전달하는 데 초점을 두고 3번 항목에서 법안의 허점이나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설명드린 뒤 4번 항목에서 각 주체별 입장에 대해 전달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대 증원과 공공의대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공의대 신설은 기존 정원을 활용하는 것이고 의대 정원 증원은 의과대학 정원을 늘려서 추진하는 데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존 정원은 서남의대 폐지 후 몇 년간 뽑지 않았던 정원 49명을 정원으로 활용하며 국가 및 공공부문 필수 분야인 역학조사관, 감염내과, 양성에 사용됩니다.
이제 자세한 공공의대 목적, 운영 방식을 국회 법안을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공의대에 관한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처음 등장하였으나 이 당시에는 법안 자체가 통과되지 못하였기에 큰 관심을 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올해 코로나 사태를 지나가면서 정부 측이 공공의료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기 시작하였고, 그때에 맞추어 21대 국회의 김성주 의원, 이용호 의원을 중심으로 한 공공의대 법안 두 가지가 발의되었습니다. 먼저 공공의대 정원은 이용호 의원의 비용 추계에서 언급된 것처럼 49명을 정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공의대의 설립 위치는 법안 자체에는 명시되지 않았으며 법적으로는 공모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서남대폐교의 보상 형식으로 남원에 건설될 확률이 높으며 이미 남원에 부지 또한 마련되어 있습니다. 복무기간은 10년으로 하며 김성주 의원의 발언에 따르면 수령기간의 2분의 1은 의무복무기간으로 인정이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논란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에 논란 파트에서 법안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예산은 국고로 지원됩니다. 선발 방식은 의학전문대학원과 마찬가지로 석사 과정으로 입학하며 취약지의 시도분포에 따라 일정 비율을 선발할 수 있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선발 과정 또한 법안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많기에 논란 부분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공의대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떤 과를 공공의대의 필수과로 지정할지에 대한 논란입니다. 몇몇 기사를 토대로 보았을 때 소아외과, 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등이 필수 의료 과목이라고 쓰여 있으나 법안 자체에는 두루뭉술하게 국가 및 공공부문의 필수 의료라고만 되어 있을 뿐 그 정확한 범위에 대해서는 명시해주는 법안이 없었습니다. 또한 공공의대는 그 설립 위치부터 지역 논리가 얽혀 있으며 얼마 전 논란이 되었듯이 공무원 인트라넷을 활용해 시장 지시사항으로 공무원들에게 공공의대 현안 투표에 대한 여론 조작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논란이 되는 부분으로 학생 선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김성주 의원의 법안 중 시도지사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학생 선발에 관여한다는 내용이 있었고 보건복지부에서 이에 대한 해명 자료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보건복지부 해명 자료에서 후보 추천에 시민, 사회단체 관계자를 포함하고 선발 과정에서 수능 또는 미트와 같은 정량적인 평가가 아닌 서류 및 자격심사, 면접 등의 요소가 주로 활용되면서 논란이 더욱더 커진 상태입니다. 그 다음으로 의무복무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김성주 법안 24조에서 공공의대 졸업지 않은 10년간 의무복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에는 몇 가지 맹점이 있습니다. 우선 24조 3항을 읽어보면 제2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전문의가 되려는 의무보건의사가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수련하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전문과목을 전공으로 수련하는 경우 그 수련기간 중 전문 수련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대통령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의무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길게 읽어서 조금 어느 부분에 포인트를 둬야 될지 모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AND가 아니라 이 조항이 5월이라는 데 있습니다. 즉 저희가 지역 의료 취약 지역에서 필수과를 전공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필수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거나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공으로 수련하는 경우가 모두 이 법안에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예시를 들자면 저희가 서울대 병원에서 예를 들면 서울 쪽에 있는 병원에서 여기서 말하는 소아외과, 흉부외과를 전공하거나 하는 것도 가능하며, 또는 지방 의료 취약 지역에 있는 병원에서 소위 말하는 필수과가 아닌 과에 근무해도 전혀 지장이 없다는데 이 법안에 맹점이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의료기관이라는 이 표현 자체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김성주 법안 제25조에 의하면 저희가 아는 것처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의료기관이 의료 취약지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 관련 국제기구 등 단순히 지역의료뿐만 아니라 정치 쪽으로 얽힐 수 있는 기관에도 모두 수련이 가능함으로써 지역의료를 메꾼다는 공공의대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26조에서도 의무 복무에 대한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있는데, 26조의 2항을 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배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무 복무 의사는 선발될 지역과 다른 지역에서 복무할 수 있다입니다. 이 말은 즉슨 의료 복무 취약 지역에 꼭 배치한다고 했던 경우라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적절한 이유를 들어서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는 점에서 법안에 맹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공공의대를 의무 복무 기간이 종료된 의사들에 대해서 특혜를 주고 있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김성주 법안의 29조에서 의무 복무 기간이 종료된 의사는 보건복지부 또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우선 채용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우선 채용할 수 있는 기관에 서울대학교 병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 서울대학교 병원을 채용해서 우선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맹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논란에 대해 마치고 각 주체별 입장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협회 홈페이지 보도자료입니다. 의사협회의 보도자료에 대해서 입장은 의무복무를 10년으로 명시해 두었는데 수련기간에서 이미 많은 기간이 포함되어 있고 실제로 지역의료에서 일하고 있을 기간은 5년밖에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점을 제기하였고, 이마저의 의무기간조차도 헌법의 직업선택의 자유의 근거를 들어 과 선택이나 지역 배치에 대해서 위헌소송을 걸면 법적으로 문제없이 진행이 가능하다는데 그 맹점이 있기 때문에 의사협회 같은 경우는 공공의대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병원협회는 의대 증원을 포함한 공공의대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인데, 병원협회에서 예시로 들고 있는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에 의하면 2018년 현재 의사의 공급과 수요가 적합하다고 가정하였을 때 당장 내년부터 1,500명 의대 입학 정원을 증가시켜도 의사인력 수급에 부족이 발생하며 의대 입학 정원을 최소 500명 증원 시 2065년에야 의사 수급이 적정 시점에 도달하므로 현재 400명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병원협회 입장이며, 증원이나 공공의대 양을 훨씬 늘려야 한다는 것이 병원협회 입장입니다. 이상 공공의대 현안 정리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방 차별급여와 정책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법 관련 지식이 전무한 상태에서 나름 정리를 해보았기 때문에 혹시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이후 정보국에 바로잡아 주시면 정정하겠습니다. 한방 차별급여화에 대해서 객관적인 사실과 진행 상황만을 정리해서 발표드리고, 정치적 이슈나 개인의 사견은 최대한 배제하려고 하였으나 현 정책이 2017년 5월 대통령 취임 후 공약으로 내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일명 문재인 케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어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도
발표 내용에 일부 넣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진행 배경입니다. 2017년 5월 대통령 취임 후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즉 문재인 케어의 일환으로 8월 생애주기별 한방의료 서비스 예비급여를 통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래서 2017년 12월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서 공단은 65세 이상의 노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한약, 즉 첩약에 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도록 함이라는 문구를 추가하려고 했으나 제가 찾아본 결과 지금은 임기 만료 폐기되었습니다. 이후 진행되어 2019년 5월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다시 관련 내용이 등장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은 이미 시행되었죠. 지금 이미 시행돼 버린 추나요법 급여와 시행에 관한 내용과 첩약 시범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는 내용이 간략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 이후 더 진행되어서 7월 17일 첩약 급여와 반대를 위해 범의학계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으나 비대위가 구성된 지 일주일 만인 7월 24일 보건복지부 제13차 건정심에서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참석자는 위원장으로 보건복지부 차관 김강립, 사용자 대표 8인, 의학계 대표 8인, 공익 대표 8인이 참석하였습니다. 사용자 대표는 민주노총 나순자 위원,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그리고 한국외식업중앙회, YMCA 등이 있었고, 의학계 대표로는 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등등이 참여하였고, 공익 대표로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에서 교수님 1분, 고려대 의대에서 교수님 1분 등등이 참여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입니다. 사업은 올해 10월부터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총 3년에 걸쳐 3단계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소요 재정은 1년에 연간 최대 500억씩 1,500억입니다.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시범 사업을 마치고 본 사업에 들어가면 예산이 수배에서 많게는 10배 정도까지 부풀려지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하니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대상질환 시범기관입니다. 대상질환은 안면신경마비, 만 65세 이상에서 뇌혈관 질환 후유증, 뇌혈관 질환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 뇌혈관 질환 후유증입니다. 그리고 월경통 질환이며 시범기관은 신청 조건을 만족하는 한의원, 약국, 한약국입니다. 이건 1차 시범사업 이야기고 2차 시범사업부터는 본격적으로 한방병원 등도 참여가 가능하게끔 하였습니다. 시범기간에 적힌 신청 조건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규격품 한약재 사용, 조제 내역 공개 등의 조건을 걸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업의 상세 내용입니다. 시범 수가는 진찰료, 처방료, 약제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 세 가지에 대한 시범 수가가 설정되어 있으며 합하면 14에서 16만 원 수준입니다. 한약은 한의원에서 처방전을 내주어서 약국 또는 한약국에서 조제하거나 한의원 원내에서 직접 조제할 수 있습니다. 수가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한의사 1인 기준 일일 최대 4건, 월 30건, 연 300건까지 산정하도록 하였고 1인당 급여 적용은 연간 최대 10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수가가 11분 한약을 기준으로 책정되었기 때문에 우선은 국민 1인당 연 1회
한약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복지부는 보건복지부, 심평원, 건보공단, 한의학진흥원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통해 주기적으로 시범사업의 상황을 점검하기로 하였으며 이번 시범사업의 타당성 분석 및 첩약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모니터링하는 연구를 통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의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각 주체별 입장을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대한약사회의 경우 7월 1일 보도자료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범사업의 즉각 철회를 요구하였는데 그 표면적인 이유로 든 것은 한약의 안정성과 유효성이 아직 담보되지 않았다라는 점도 있지만 현 시범사업의 구조가 원해 처방이 나가기 힘든 구조임을 꼬집었습니다. 보시면 현 시범사업 내용이 약국 탕전수가의 경우 3만원대, 한의원 탕전수가의 경우 4만원대이기 때문에 원해 처방이 나가기 힘든 구조라 반대하는 점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만약 시행한다면 첩약급여와와 같이 한의학 분업을 같이 시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한의사협회의 경우 이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현대의학의 기준에 충실하게 설계하였고 일부 반대가 나오는 것은 의사들의 몰이해 때문이다 라는 입장을 밝혔고 첩약은 제조의약품과 동일선상에서 비교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였고 이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얻어 안전성이 확보되었다 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또한 한의사협회의 입장이 잘 드러난 글이 있어 가져왔습니다. 7월 24일 건정심 직후의 발언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번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이 국민의 요구도가 높은 다양한 한의학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커뮤니티 케어 및 장애인 주치제, 치매 국가책임제 등에 대한 한의계 참여 보장의 소중한 신호탄이 되기를 기대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한의학 분야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낮음을 지적하여 보장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일본과 중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첩약보험 적용을 하고 있다는 근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조사해 봄직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시범사업과 함께 한약재 유통부터 조제까지 국가가 관리하기 위해서 한약재 규격화, 처방 내용 공개, 조제 안전관리 강화 등을 같이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상입니다.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점으로는 많은 분들이 생각하셨겠지만 저도 조사하면서 의문이 든 점이 있어서 생각나는 대로 적게 되었습니다. 우선 방제 기술의 과정에서 약물 상호작용을 고려한다고 하나 약물 상호작용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결과가 있는지 같은 무게의 한약재를 쓰더라도 유효 성분만을 추출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용량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각자 의료인으로서 생각하시기에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였고 이번 시간이 각자 사안에 대해 정확히 알고 정책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아두셔야 할 부분은 이 비대면 진료가 2020년 7월 14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서 비롯된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료정책이 아니라 기획재정부에서 내놓은 경제정책임을 알고 설명 들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대면 진료는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서 원거리에 있는 의사와 환자 또는 의사와 의사 간 의료 정보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활동을 일컫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진 배경은 산업 논리가 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유행을 맞아서 이런 원격 의료를 도입해서 만성 질환을 가진 사람들을 이제 치료를 하고 그리고 1차 의료를 개선하자는 이런 배경에 나왔고요. 밑에 보시다시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기획재정부 차관의 말이 강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정부 추진 상황입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따르면 2025년까지 총 160조 원을 투자해서 일자리 190만 개를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전혀 의료 환자를 중심으로 생각한 정책이라기보다는 경제 정책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비대면 의료 서비스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 비대면 의료 서비스를 활용을 해서 20년, 22년, 25년 순차적으로 스마트 병원 모델을 설립을 하고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만들면서 그리고 AI 진단법을 구축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비대면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정부 추진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마트 병원입니다. 스마트 병원이라는 것은 병원 내에서 영상 정보를 통해서 입원 환자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그리고 의료기관 간의 협진이 가능하게 하는 병원을 스마트 병원이라 하는데 여기에 이제 5G, IoT, 요새 신문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신산업 기술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20년도에 3개 병원, 그리고 21년, 22년도에 6개 병원, 그리고 23년도부터 25년도까지 9개, 총 그래서 18개 병원이 지어지게 되고 여기에 10에서 20억 원을 지원한다고 했기 때문에 최대 36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예를 드는 것처럼 격리병실, 집중치료실 환자의 영상 정보를 의료진에게 실시간으로 전송한다. 이런 게 있고 예를 들어서 감염내과 전문의가 없는 병원이라면 그 환자의 정보를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전문의가 있는 병원으로 쏴줘서 병원 간의 협진이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이런 게 첫 번째 아니고 두 번째는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거는 지자체에 따라서 운영 형태가 다를 수는 있지만 세 단계로 나눠서 운영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하자면 의사가 있고 그리고 여기 진료소에서 떨어진 환자들이 있다고 치면은 환자 1과 환자 2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두 사람 모두 본인이 이제 코로나 의심되는 증상을 갖게 돼서 의사를 방문하고 싶다면 이 사람 먼저 바로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전화를 통해서 이 의사에게 임상 증상을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의사가 판단을 했을 때 환자 1은 코로나에 조금 가까운 것 같고 환자 2번은 그냥 일반 독감이라든지 다른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것 같다. 일반 질환이다 라고 했을 경우에 환자 1번 코로나가 의심되는 환자의 경우는 이제 선별 진료소로 가라 라고 이제 오더를 전화로 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환자 2번 일반 병원에 가도 괜찮겠다 라고 이제 생각이 된다면 이 사람은 호흡기 전담 클리닉이 아니라 호흡기 감염 클리닉이란 게 또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따로 세울 거라서 이 두 사람이 섞이지 않게 코로나가 더 퍼지지 않게 하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이렇게 하고 세 번째 이 호흡기 감염 클리닉에도 뭐 화상 진료기기나 음압 장비 구입 이런 시설 설비비를 이제 지원하겠다 이런 골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2020년도에 500개소를 만들고 2021년도에 또 500개소 만들겠다. 총 1000개소를 만들겠다가 요지고 시설 설비비로 이제 화상 진료기기, 음압 장비 구입비 등 1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세 번째 또 많이 등장하는 AI 정밀 의료 부분이죠. 여기는 이제 간 질환, 폐암, 당뇨 등 12개 질환에서 AI 정밀 진단이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겠다. 이것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건강 취약계층 12만 명을 대상으로 IoT 그리고 AI 활용한 디지털 돌봄
그리고 웨어러블 기기 보급 질환 관리를 하겠다. 다 모두 포인트를 짚어드리자면 스마트 병원 구축, 그리고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하는데 화상 진료기기, 음압 장비 구입하겠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겠다. 그리고 IoT나 AI를 활용한 웨어러블 기기나 보급 질환 관리하겠다 등 이런 어떻게 보면 산업 논리가 강하게 들어간 정책으로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으로 해석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제는 찬성과 반대측 입장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측 입장에서는 안정성과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음을 가장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진과 시진만으로는 오진의 가능성이 크고, 일단 만성질환자의 경우에는 합병증이나 응급 상황이 발생했는지 판단하기가 그 전화상이나 혹은 영상통화상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이런 환자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크다, 이런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이게 가장 또 이슈가 되는 거죠. 의료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누구한테 할 것이냐. 영상 기계를 화질이 떨어진 경우라면 영상 기계 만든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냐, 아니면 그 협진을 의뢰한 의사에게 할 것이냐, 아니면 마지막 의사가 봤을 때 그 사람이 책임을 질 것이냐. 이런 경우에 대해서 법적 문제에 대한 대책이 지금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불안정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부가 이런 비대면 진료가 코로나19 대처에 효과적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코로나19는 원내 감염보다 지역사회 감염이 주 전파 경로이고, 결국은 이 비대면 진료를 통해서는 원내로 방문해달라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을 텐데, 결국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되므로 원격 의료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 앞에서 슬라이드에서 나왔던 1차 의료를 개선시키겠다라고 말은 했지만, 대형병원이나 상급 종합병원 중심으로 이 시스템이 구축될 것이기 때문에 동네 의원의 도산이 우려가 있습니다. 현 의료 시스템 체계가 잡혀있지 않은 상태이고, 환자들이 원격 진료를 대형병원에서 받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리고 결국 의원급 의료기관은 이 시설이나 인력을 운용할 여력이 좀 부족한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대형 병원을 중심으로 시스템이 구축돼서 의료 전달 체계가 붕괴될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지금 원격 의료라는 것이 결국 빅데이터, 환자 정보를 모으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보안에 대한 말이 없기 때문에 유출된 의료 정보가 범죄에 악용되고, 그리고 의료 시장이 교란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찬성 측으로는 병원을 찾기 어려운 만성질환자에게 의료 제공 기회를 준다. 그리고 두 번째, 비대면 산업 육성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게 정부가 이 안을 제시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되겠죠. 세 번째, 비대면 진료를 통해서 감염병을 예방한다. 불필요한 병원 방문을 줄여서 원내 감염을 감소할 것이라는 게 주장이고, 네 번째, 환자들에게 굳이 멀리까지 병원에 오지 않아도 편리하게 집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게 되겠습니다. 사실 이 비대면 진료인은 나머지 세 가지 공공의대 설립, 의대 정원 증가나 한약 처방 급여화에 대해서 조금 이슈가 떨어지는 측면이 있는데, 이 비대면 진료 또한 이제 저희에게 크게 다가올 문제가 될 것이고, 이게 의료 문제가 아니라 산업 논리로 지금 접근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꼭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